저희 PPT로 빠르게 영상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합시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뭐랄까 약간의 논리적 관계가 좀 들어있어요. 아주 약간의 논리적 관계 외에는 대부분이 암기 생명 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암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논리적 관계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러한 물리적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해서 기억하면은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없는 곳이에요. 빠르게 내용 정리하고 자, 제일 먼저 배울 내용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생태계의 정의가 나오는데, 생태계의 이 개자는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라는 뜻이야. 자, 시스템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해서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태양계가 계속 유지되듯이. 그래서 생태계도 우리 인간이 관여하지 않으면 계속 잘 유지되는 게 생태계야. 인간이 굳이 관여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생태계 안에는 자 체크할게 이거야. 생물과 환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 하면은 생물만 떠올리기 쉬운데 생물과 그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까지 전체를 합쳐서 생태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생물과 환경까지를 합쳐서 생태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생명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해요. 생명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불러주고 그 개체들의 모임 같은 종의 모임이야. 얘가 사슴이잖아. 사슴 맞지? 고라니 아니죠? 이 사슴들의 모임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것을 개체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말을 써요. 군자라는 말은 무리 군자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한 종이야. 한 종. 하나의 종이 모여있는 게 개체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들이 여러 개 모여있다는 뜻으로 군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종이 모여있겠죠. 군집이라는 말은 개체군과 개체군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것이 군집이 되겠죠. 그래서 군집이라는 말은 여러 종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러한 군집들이 환경과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가장 마지막 단계 생태계라고 불러준다는 이런 분류 관계에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생태계에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생태계는 이게 자연에서 형성된 것만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생태계의 종류.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 봐봐요. 연못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나 공원이나 어항까지도 생태계랑 어항.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 안에 생물이 살고 있죠. 그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놨잖아. 그래서 그것들 전체도 생태계라고 불러준다는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 그러면은 자연에서 저절로 구성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생태계라고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생태계부터 어항과 같이 굉장히 작은 것부터 바다처럼 굉장히 커다란 생태계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지만 방금 말한 대로 텃밭, 공원, 저수지 같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있죠?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생태계의 범위가 되게 넓구나라는 거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자,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잘 알고 있는 구성요소인데, 생태계 안에는 생물도 있고, 방금 봤듯이 생물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랬잖아. 생물과 비생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생물은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그겁니다. 소비자. 그죠? 그걸 만들어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세 가지가 생물적 요인입니다. 생물적 요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다. 이 세 가지. 귀에 못이 닳도록, 뭔 소리야? 귀에 못이 닿도록. 아무튼 여러 번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 생산자라는 말은 뭘 생산한다는 거야? 결국 이겁니다.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이 키워드죠. 생산자는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걸 말하고요.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분을 만든 저 녀석을 먹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써놓을까요? 독립, 영양, 생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영양생물. 독립.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서도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저 녀석이 없으면 죽죠. 그러면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분해자도 일종의 그러면 여기 종속 영양생물에 속하게 되겠죠? 얘도 종속 영양생물에 속합니다. 혼자서 영양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디 속해요? 사람도 종속 영양생물에 속하겠죠? 소비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또 어려운 거 보죠.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직접 먹는 게 1차 소비자고,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게 2차 소비자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배우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비생물적 요인 할게요. 자, 비생물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같은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 생물이 살아갈 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비생물적 요인들이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물의 모양이나 생물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건 뭐냐면, 그 생물과 비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어떤 게 시험 문제냐면, 여기 작용이라는 말과 반작용이란 말 나오죠. 봐봐. 생물과 비생물은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생물이잖아. 쌤이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해요. 그러면 비생물, 여기는 공기한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생물이 비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없애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생물이 비생물과 서로 상호관계를 해서 산소를 없애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도 비생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비생물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겠지. 뭐 햇빛이 비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이 지금 되게 하얀데 되게 까매진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이마에 주름이 세게 생겼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누가 먼저 시비를 거느냐 이건데 바로 작용이 비생물이 생물에게 먼저 작용합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거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야. 누가 작용을 하고 누가 반작용을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비생물이 생물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인식합니다. 비생물이 생물에게 먼저 영향을 끼치면 그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생물이 비생물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용을 하고 누가 반작용을 하는지 정리하면 비생물이 생물에게 작용을 하고요. 생물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비생물에게 해주는 거, 요
관계들 기억해 주면 되고요. 생물끼리 또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생산자를 소비자가 뭐 먹거나 소비자와 생산자를 분해자가 분해하거나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는 걸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있고 모두 다 화살표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하나도 연결 안 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봐봐.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이게 원인이죠.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대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물어본다면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 끼치는 거니까 작용이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쉽게 나오면 이거는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라고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부분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고 하나 더 해볼게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이것도 비생물이 먼저 작용을 했죠. 비생물이 먼저 움직였죠. 비생물이 먼저 움직였더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했대요. 생물이 변화가 되었네요. 이게 반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용을 먼저 하게 되면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볼게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나오죠. 식물이 먼저 움직였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공기 성분이 변했다. 이건 반작용이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먼저 시작하면 반작용, 비생물이 먼저 시작하면 작용이다 라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생물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풀이 무성해지자 토끼 개체수가 증가했대요.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둘 다 아니죠. 이건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되게 자세하게 잘 읽어야 낚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개념학의 문제 풀고 갈게요. 빠르게 풀어봅시다.
점수 나온 거 개인톡 안 준 사람들 주세요. 아시겠죠? 개인톡 주세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한 사람 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겠죠? 쌤하고 원인을 찾아야 돼.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실수한 게 있다면 어디가 문제였나? 추천했지?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전체 오늘 배울 6가지 내용 중에 2가지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볼 거예요. 생물과 환경의 관계. 환경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거에 맞춰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빛입니다. 빛. 자, 잠깐 보면 빛에 대해서 뭘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게 볼게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만 해봐. 빛에 대해서 여기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1조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체크해봐. 빛에 대한 테마는 3가지입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적응하여 살고 있나. 두 번째고, 세 번째가 1조 시간에 따라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여 살고 있나. 3가지를 볼 건데요. 세기를 먼저 볼게요. 세기. 빛의 세기는 이걸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숲이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은 숲이 있다면은 1번 식물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키가 커다란 식물은, 키가 큰 식물 같은 경우는 빛을 제대로 받죠? 빛을 온전하게 받기 때문에 강한 빛을 받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얘 때문에 빛을 제대로 못 받아요.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빛이라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 것들이, 이걸 양지식물이라고 하고요. 양지에 있는 식물이라고 말하고, 음지에 있는 식물, 음지식물이라고 불러집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하나의 나무라도 위쪽에 있는 건 빛을 많이 받지만 아래쪽에 있는 잎은 또 빛을 많이 못 받지. 그래서 위에 있는 잎의 구조하고 아래에 있는 잎의 구조가 달라요. 하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잎과 아래에 있는 잎의 구조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식물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면요, 잎의 구조가 완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잎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강한 빛에 유리한 식물과 약한 빛에 유리한 식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강한 빛은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빛 때문에 잎이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잎이 막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찢겨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모습은 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이렇게 생긴 잎이 있죠. 이런 잎들. 이런 잎들. 이렇게 생긴 잎들이 있어요. 잎 중에서. 이런 잎들. 본 적 있나요? 잎을 따봤더니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별 모양의 잎들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많이 그리는 잎은 이렇게 생긴 잎을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잎을 많이 그려요. 이런 잎도 있죠. 2가지.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기냐면 얘는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구조인 거고, 얘는 빛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좀 덜 받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잎의 형태만 보고도 얘는 양지식물이구나, 음지식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에 나오는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잎이 어때요? 길쭉하죠? 엄청 길죠? 그래서 좀 빛이 적은 곳에서도 많은 빛을 받기 위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 형태만 보고도 얘는 빛이 좀 많은 곳에 사는 녀석이겠구나. 얘는 빛이 좀 적은 곳에서 사는 거겠구나. 얘가 빛이 적은 거라면 얘는 중간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잎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양지인지 음지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양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옆에서 잘라놓은 모습을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강한 빛을 받는 잎의 구조고요. 약한 빛을 받는 잎의 구조입니다. 큰 차이점 뭐가 보이나요? 여기 이 울타리 조직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두꺼운 거 보이나요? 두껍고 얘는 한 겹밖에 없는 거 보이죠?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울타리 조직이라는 녀석과 이 해면 조직이라는 녀석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광합성 조직이야. 기본 조직계라고도 합니다. 기본 조직계라고도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조직이 굉장히 되게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빛이 많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서 잎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요. 얘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좀 두껍고요.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져 있긴 하지만 좀 두꺼운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얇지만 넓은 퍼져 있는 빛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잎의 형태는 좀 얇지만 넓은 잎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산세베리아 같이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녀석의 모습입니다. 큰 차이점은 울타리 조직이 한 겹이다, 얘는 두 겹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겠죠.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빛이 많으니까 더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정리하면, 자, 하나의 나무에서도 이거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의 잎과 빛을 적게 받는 부분의 잎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같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양엽이라고 하고요. 양엽, 얘를 음엽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한 종류의 나무에서도 이게 이렇게 잎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양엽과 음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양엽이 두껍겠어? 음엽이 두껍겠어? 당연히 양엽이 더 두껍겠죠? 양엽이 훨씬 두껍습니다. 양엽, 음엽 중에 양엽이 두꺼울 겁니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빛이 센 곳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살고 있구나. 빛이 약한 곳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나무에서도 빛이 센 곳과 약한 곳을 나눠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구나. 생물이 그렇게 적응을 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물리적 논리적 구조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표를 좀 봐봐.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빛의 두 번째 파트, 세기 말고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이거를 설명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자, 빛이라는 녀석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불러줍니다.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불러주고요. 자,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중간인 빛,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까지 여러 개 에너지, 많은 에너지부터 적은 에너지까지가 한꺼번에 오고 있는 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특징이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많은 에너지부터 적은 에너지까지 모두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에너지가 좀 적당한 것만 보인다는 거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시광선. 가가 뭐냐면 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까지 여기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만 딱 보이는 겁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데 중요한 건 쌤이 여기서 힌트를 줬죠. 보라색과 빨간색 중에서도 에너지가 많은 게 있고 에너지가 적은 게 있다는 거야.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라색이 맞아. 에너지가 많고요. 빨간색이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색 빛을 보면은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붉은색 빛이 오히려 에너지가 적은 쪽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이거는 여기는 또 크게 필요 없지만 빨간색을 다른 말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다른 말로 자색이라고 하는데 적색부터 자색까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 적색을 벗어난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즉 여기 적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적은 영역, 이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적색의 바깥쪽 영역의 선, 적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야.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의 바깥쪽 영역도 눈에 보이지 않겠죠? 이게 무슨 영역이라 한다? 자색의 바깥쪽,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적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요. 이럴 때 항상 해주는 게 있는데 요 리모컨에서 이용하는 건 적외선을 이용하거든요. 적외선. 쟤랑 이렇게 빛을 주고받아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적외선을 이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 아이폰 말고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적외선이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요. 집에 있는 리모컨 가지고.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카메라를 대고서 이렇게 찍으면은 따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 빛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아이폰을 왜 뺐냐면 아이폰은 적외선을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놨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철학이 뭐냐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아이폰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기계로 볼 수 있는 건 다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외선도 샘폰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폰 가지고는 적외선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은 안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각종 리모컨에서 이용되는 게 적외선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기계를 가지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할 건 또 여기서 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뜯어가지고 봐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빛을 모두 섞으면요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백색광이라고 불러주고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주르륵 나눠지잖아. 이 나눠지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요? 다음 힌트. 뭐라고? 분광. 비슷해요. 써놨죠? 다음 힌트. 중신 아니고요. 졸릴까봐. 일부러. 뭐야? 분산. 자, 분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분광 효과라고도 불러주는데, 자, 중요한 건 분산되는 게 빨간색은 많이 안 꺾여요. 주황색 좀 더 꺾이고요. 노란색 좀 더 꺾이고요. 초록색 좀 더 꺾이고요. 파란색 좀 더 꺾이고요. 남색 없네요. 보라색 좀 더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역, 지읒, 리을에 따라서 꺾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건 어렵나요? 굴절률이라는 말 써요. 굴절률. 굴절되는 비율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자, 색깔마다 굴절되는 비율이 다르다. 굴절률이 다르다고 해요. 자, 암기법이 있는데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누가 더 길쭉길쭉하냐면 빨간색 쪽이 길쭉길쭉한 거 보여요. 보라색 쪽은 좀 짤막짤막합니다. 표현하면 이래요. 보라색은 이렇게 오는 빛이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오는 빛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프리즘을 만나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길쭉길쭉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꺾이는 거야.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오다가 프리즈마다 퉁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 팍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꺾이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길쭉길쭉하니까 잘 꺾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쭉할수록 파장이 길쭉할수록 좀 꺾이기 어려우니까 얘가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라고 말하고 보라색이 굴절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굴절률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야. 밖에서 백색 광이 물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때 빨간색은 굴절을 많이 못하니까 아주 얕은 곳에 가서 꽂히게 되고요. 주황색, 파란색 영역은 더 많이 굴절해서 아래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의 원리냐면은 우리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의 바닷물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푸른색이 봐봐. 푸른색 빛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푸른색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푸른색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더 많이 굴절했다면 아마 바다는 다 붉은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되게 무서웠겠죠? 다행이죠. 파란색이 더 많이 굴절하기 때문에 바다가 푸른색이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푸른색이 더 많이 굴절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푸른색이 더 많이 굴절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주황색 중간, 빨간색은 더 위쪽에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물이 이제 살아갈 텐데 A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생물, B라는 공간, C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생물마다 특히 식물이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오는 빛이 빨간색 빛밖에 안 와. 빨간색 빛밖에 안 오면 그 빨간색 빛이라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 빛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자기 몸의 색깔을 녹색으로 만듭니다. 얕은 곳에 사는 그래서 생물들은 바다 얕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녹조류가 산다라고 말해요. 너 왜 녹색을 띠고 있어? 녹색은 왜 녹색이야? 걔는 녹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녹색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 녹조류는 자기 몸의 색깔이 녹색인 이유가 뭐다? 녹색은 이용하지 않고 반사시켜버리고 나머지 색깔을 흡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깔이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녹조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빛 있죠? 이 주황색 빛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색깔이 또 갈조류가 그렇게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조류가 중간에 살고 있는 거고, 푸른색 빛을 잘 흡수하려면 빨간색인 녀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그래서 홍조류가 가장 바닥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녹조류가 가장 위에, 갈조류가 중간, 홍조류가 가장 아래쪽에 사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이용하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녹색. 그죠? 자, 녹색은 녹조류 얘잖아. 녹조류니까 얘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좀 커야지만 흡수를 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니까 오히려 파란색이고, 홍조류는 파란색을 이용해 살고요. 녹조류는 또 빨간색을 이용해 살고, 서로 거리가 먼 녀석일수록 거리가 먼 거를 더 잘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원리는 알겠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얕은 곳, 중간, 깊은 곳마다 들어가는 빛이 좀 다르다. 다른 빛을 이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몸 색깔을 저렇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짜증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되게 막 낯선 게 나옵니다. 뭐가 낯서냐면은 여기 봐봐. 안 나오나? 여기 있다. 이거래요, 이거. 해조류의 종류 있죠. 녹조류는 녹색이잖아. 녹색인 것들이 파래랑 헤캄이 녹색이래요. 다시 말해서 파래와 헤캄이라는 텍스트를 딱 주고서 얘네는 얕은 곳에 사냐 깊은 곳에 사냐 물어봅니다. 파래, 헤캄이 뭔데? 잘 안 떠오르지 않아요? 파래랑 헤캄 잘 안 먹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파래랑 헤캄이 녹조류라는 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파래와 헤캄.
그래서 여러분들 파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핵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찾아봐가지고 녹색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미역하고 다시마가 갈색인 거 알아요? 미역 다시마? 우리가 이게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다시마를 보면 또 막 초록색 다시마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르게 새롭게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색깔들 있잖아. 그거 완전 다르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홍조를 빨간색이야. 빨간색인데 뭐 있대요? 김, 우뭇가사리가 빨갛대요. 그냥 김 까만색 아니야? 근데 빨간색으로 인식해야 한다니까. 빨간색. 처음 김을 딱 채취했을 때 빨간색 김으로 채취가 되고 그걸 말렸을 때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홍조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외우는 게 조금 우리가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시험 때 쌤이 좀 암기법을 좀 방출하도록 할 텐데 지금은 좀 번거롭겠다. 이런 것들 좀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가 각각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시험 문제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부터 어차피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1조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1조 시간. 이건 뭐냐면, 1조 시간이라는 말이 햇빛이 태양이 얼마나 오랫동안 떠있냐에 대한 내용이거든. 태양이 얼마나 오래 떠있냐. 1조 시간. 날 일자에 이제 비춰주는 거. 태양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태양이 비추는 시간을 감지를 해요. 태양이 비추는 시간을 감지를 해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달력이 있어서 6월달이면 여름이고 12월달이면 겨울이고 막 그렇잖아요. 추우면 겨울이고 더우면 여름이고. 근데 가을인데 추우면 어떻게 해요? 겨울인가요? 달력 보고 알죠. 그래서 이상 기온이 오더라도 달력 보고 알 수 있잖아. 근데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은 어떻게 날씨를 또는 계절을 어떻게 감지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1조 시간. 태양이 언제 떠서 몇 시간 동안 태양이 떠 있냐. 온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와 상관없이 태양이 몇 시간 동안 떠 있냐를 가지고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태양이 뜨는 시간은 기상이변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기상이변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가을인데도 막 엄청 더울 수 있고요. 겨울인데도 따뜻할 수 있잖아. 하지만 식물들은 그런 온도 가지고 계절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1조 시간을 가지고 계절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조 시간을 가지고 계절을 감지해서 생식, 언제 산란을 해야 되는지, 언제 산란해야 되는지, 언제 새끼를 낳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꽃을 피워야 하는지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깨꼬리, 종달새, 봄에 번식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송어,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는 거, 이거 다 암기사항이죠. 누가 언제 번식하는지 암기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이 짧아지면은 겨울잠을 자고요. 이른 봄에 1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다 1조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붓꽃이란 녀석은 봄과 초여름에 꽃을 피워야 하고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거 알죠? 가을에 피니까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을 감지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동물들은 생식해야 될 때, 꽃을 피워야 될 때,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할 때를 뭘 가지고 결정한다? 1조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 마무리하고 시작합시다. 1조 시간. 자,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장일이라는 말은 이 날이 길어지는 걸 말하죠. 즉 태양이 오랫동안 뜨는 걸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거고, 단일이라는 말은 태양이 좀 짧게 뜨는 거니까 가을을 의미한다. 장일은 봄과 여름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에 얘는 이런 게 있고요. 단일식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꺼번에 암기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12시간을 기준으로 태양이 뜨는 12시간 뜨고 태양이 12시간 져 있다는 12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보다 낮이 길면 꽃이 피는 것들 장일식물이고요. 12시간 기준으로 좀 낮이 짧은 것들은 단일식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이게 붓꽃 같은데요? 붓꽃? 붓꽃은 이렇게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게 되고요. 단일식물은 이렇게 낮의 길이가 길면은 개화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는 장일식물은 개화 안 하고 있고요. 단일식물이 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도 뭘 감지한다? 이런 1조 시간을 감지해서 언제 꽃을 피우는지를 결정한다는 거고 12시간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